패권 경쟁이 거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주전쟁입니다. 스타워즈. 이야.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스타워즈네요. 시작인 거죠. 5기라는 위성을 이제 이렇게 군집의 형태로 위성군을 운영하는 게 이제 저희가 최초입니다. 현존하는 위성들 중에서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해상도를 구현을 하는 게 군사 위성들의 특징입니다. 저희도 누가 이걸 처음 만들었지? 천재다 막 이러면서 4.25 뭐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방 팟캐스트 국팟,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빅토리아노입니다. 오늘 저 말고도 세 분이 함께 오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편에 이어서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이야기를 같이 해볼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AI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오늘은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세 분과 함께 이야기할 건데 자기소개를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부 미사일 우주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찬호 중령이라고 합니다. 국방 우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령님 뭐가 되게 많이 달려 있으신데 무겁지 않으세요? 그러면 다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이제 제가 근무했던 것들에 대한 경력을 나타낸 것들이 대부분이고, 제가 이제 공군 조종사인데 비행 시간, 비행 무사고, 종목 수상이나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소개도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나경수라고 합니다. 우주와 항공 쪽을 맡고 있는 연구소에서 위성 체계단의 전체 우주 시스템을 총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유군에서 요구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위성체 전체 임무를 설계하고 지상에서 운용을 하고 마지막에 시험평가를 통해서 군에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항공대에서 우주공학 전공 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윤혁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우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완전 문과거든요. 우주 진짜 젬병. 그래서 오늘 정말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은데, 우주의 기준은 뭡니까? 우주가 뭡니까? 우주. 참 애매하죠. 아직까지 저희가 우주를 얘기할 때는 대부분 지구에 도는 이제 위성을 기준으로 보통 우주를 많이 하고, 사이언스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외우주에서 달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뭐 외 태양계도 이제 넘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협의하는 내용에서는 대부분 이제 지구를 기준으로 고도가 100km 정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김중현님께서는 우주를 어떻게 좀 정의하십니까? 저희도 이제 동일하게 100km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국방도 이제 그거를 이제 우주의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100km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카르만 라인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지구 중력이나 대기 밀도 이런 영향이 매우 미세해져 가지고 위성의 궤도 운동이 이제 가능한 영역으로, 그런 공간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이런 우주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원래 좀 있으셨어요? 네, 전 어렸을 때부터 꿈이 우주선 만드는 오, 거였거든요.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우주 쪽을 하게 됐고, 그 꿈을 이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을 하시는 소감은 어떠세요? 맨 처음에 인공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물건을 시험장에 두고 나오는데요, 애를 두고 나온 기분? 보람차기도 하면서 꿈을 이뤘을 때 약간 허탈함? 이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업무를 하면서 또 다른 우주의 또 다른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하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중경님께서는 하늘을 참 많이 나셨죠? 네. 네, 정말 많이 하늘을 나시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다만 군에서는 요즘에 뭐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뭐 사이버, 그것뿐 아니라 우주까지도 포함해서 뭐 5번째 군이다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우주라고 하면 탐험을 하거나 연구해야 되는 어떤 미지의 영역, 막연한 동경의 대상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로 발사하는 발사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절감되면서 많은 위성들이 우주에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위성들을 우리 군사 작전에 활용하게 되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높은지도 많이 보게 되었고요. 근데 이런 이제 군사 작전의 지원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위성들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많이 실험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증가되면서 우주를 새로운 이제 전장 영역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방에서 지금 우주 작전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주 작전도 이제 초반부터 이제 개념을 잡고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은, 우주에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그럼 어떤 능력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주 작전 하면 저는 그냥 막 스타워즈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주 작전이라고 하면은 막 우주선을 타고 다니면서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투를 수행하고 레이저를 발사하고 뭐 이런 장면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런 형태의 우주 작전, 우주 전투의 모습들도 미래에는 충분히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 군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주 작전들은 그러한 것들보다는 위성들의 능력을 활용해서 지구에서의 어떤 군사 작전에
그 능력을 좀 이용하고 우주에 있는 이런 위성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감시하거나 그리고 이제 또 위협을 좀 대응하거나 그리고 위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발사를 하는 이런 활동들을 우주작전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성 올리는 게 사실 이제 팀장님이 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팀장님께서는 이런 위성, 군사 위성, 뭐 우주 전쟁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먼저 기존의 전쟁과 다른 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탱크가 이동을 한다라던가 전함이 이동을 한다라던가 이럴 때 영역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 침범하면 안 된다는 그런. 하지만 이제 위성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사항 없이 어느 나라든 다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사 우주 작전이라는 면으로 봤을 때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작전이 이루어지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전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군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면 우리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얼마든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전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같은 우주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그 새로운 아이디어와 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좋은 무기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모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군사 위성 이런 거는 정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뉴스에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군사 위성은 또 종류 같은 게 좀 있죠, 교수님? 아유 엄청 많죠. 근데 분류적으로 보면 이제 4.25 사업 같은 이제 감시 정찰류. 보통 이제 저희가 ISR이라고 해서 인텔리전스, 뭐 서베일런스, 리코나이선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복잡한 거고. 어쨌든 이런 감시 정찰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한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군통신 위성처럼 네, 군의 통신 위성인데 일반 통신 위성과 달리 이제 보안성이라든지 그런 데 강화된 이제 군 전용 통신 위성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좀 위험한 얘기긴 하겠지만 이제 전자전 위성들도 존재합니다. 군사 쪽으로. 전자전이라면은 어떤 거요? 예를 들면은 상대 위성에 이제 방해를 방해하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군사 쪽에서도 이제 활용하고 있고, 군 쪽에서는 이제 민간 쪽이랑 완전히 차별화되는 위성 중에 하나가 조기경보 위성이라고,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우주에서 화염을 찍어서 미사일이 발사가 됐구나라고 측정을 해서 바로 이제 그렇군요. 대응할 수 있는 위성들.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위성들이 군 쪽에서는 민간이랑 좀 차별화를 두고서 존재합니다. 뭐 이런 것들 업무하시면서 다 외우세요? 배우세요? 뭐 이거는 배운다기보다는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익숙해지고 접하게 되는 그런 위성 종류들이 있고, 교수님께서 뭐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희가 GPS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GPS. 항법 위성이 항법 위성.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항법 정보를 수신해서 정밀한 어떤 위치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군사 위성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전에 4.25 사업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군사 정찰 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4.25 사업 뭐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팀장님? 4.25 사업은 일단 명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셔서 뭐 네. 사가 싸 위성을 의미하고 레이더 위성, 그다음에 싸? 그다음에 이제 2호는 2호 일렉트로 옵틱에서 저희 광학 카메라. 그래서 광학 카메라가 장착된 위성과 레이더가 장착된 위성이 같이 모여서 만들어진 군 감시 정찰 위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여러 가지 많은 분야 중에서 우주종에서도 감시하고 또 정찰하는 그런 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4.25 숫자라서 뭐 4랑 2랑 5랑 뭐 관련 있는 줄 알았는데 영어를 그냥 영어에서 소리 나는 대로 한 거였어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누가 이걸 처음 만들었지, 천재다 막 이러면서 이러는데요. 한 선배님 한 3분 정도 계세요. 서로 자기가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이런 4.25 사업들은 이게 일반 그 인공위성이랑은 좀 다른 거죠. 4.25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지구 관측 위성이랑 이제 유사한 기능으로 이제 지구의 영상을 촬영하는 임무를 하긴 하지만 그런 보안성이나 암호 체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돼 있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군사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4.25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싸 위성하고 광학 이제 EOIR 위성하고 이렇게 과부로 돼 있는, 이제 저희는 이제 위성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 대 위성을 가지고 임무를 구성해 가지고 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군이 최초로 가진 정찰 위성이라는 의의도 있지만 예. 한국에서 최초로 다수의 위성을 한꺼번에 임무를 설계를 해서 사업 내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가장 의의가 있는 위성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어쨌든 일반 위성이랑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네. 기술적으로도 뭐 훨씬 뛰어난다거나 그런 차이도 있어요? 일단 군사 위성은 기본적으로 보통 저희가 감시 정찰 위성류는 해상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현존하는 위성들 중에서 구축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해상도를 구현을 하는 게 군사 위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4.25 사업에 사용되는 그런 레이더들이나 그 해상도들은 우리나라의 기술에서는 지금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팀장님?
지금 저희 싸위성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3위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오.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능이 좀 좋다는 게 실감을 하고 계십니까? 사유위성이 운영이 되면서 이제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촬영된 영상들을 이제 직접 봤을 때도 자동차 번호판 크기에 어떤 소형 물체도 식별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굉장히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번호판입니다. 번호가 아니라. 번호판의 번호가 아니라 번호판 정도의 예, 맞습니다. 번호판의 번호까지는 아니지만 번호를 그러면 그래도 우주에서 이 차가 뭔지 정도는 식별할 수 있겠네요. 이게 우리나라 정도면 수준이 3위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거는 뭐 미국이랑 미국과 그다음에 독일 정도 보고 독일 있습니다. 정도? 네. 사요 사업은 어쨌든 최고의 해상도를 좀 이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미국의 상용위성이 중국의 군사위성을 촬영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도 돼요? 되나 보죠. 조심해라 이거죠. 네. 나는 언제든지 난 할 너를 수 찍을 있다. 수 있고 네. 뭘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지구를 보는 게 아니라 네. 다른 관측 우주 안에서 위성에서- 서로를 네. 중국 입장에서 깜짝 놀랐겠는데 그러면? 그렇죠. 화나겠죠. 화나겠는데요? 네. 그리고 얼마 뒤에 중국 위성이 다시 그 위성을 찍어가지고 온라인에 공개를 했습니다. 패권 경쟁이 거기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우주 전쟁입니다. 스타워즈. 이야. 네.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스타워즈네요. 시작인 거죠. 중국에서 또 이번에 정지 위성에서 공중 급유를 해가지고 두 위성이 이제 도킹을 해가지고 했고 미국 위성이 그 위성을 감시를 하러 계속 찍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이미 우주 전쟁을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죠. 왜 이렇게 재밌죠 지금 얘기들 듣는. 그러면 우리가 군사 정찰 위성이 그래서 왜 필요한가?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필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군사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제 정보의 획득입니다. 그 정보라는 거는 일단 감시하고 정찰하는 이런 정보들이 되는데 그런 감시 정찰 자산들이 이제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주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항공 자산들이 예. 정찰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항공 자산들은 이제 수시로 저희가 이제 이착륙을 통해서 비행을 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어떤 장점도 많이 갖고 있지만은 항공 자산은 고도의 특성 때문에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거리의 한계 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이 안 좋거나 이러면 운용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주 궤도상에서 계속 궤도 비행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극복하는 최상의 감시 정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기가 사실 영상을 찍으면은 굉장히 훌륭한 이런 정보들을 저희한테 줄 수 있는데 기상의 영향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이 또 많잖아요. 지형 차폐 때문에 뒤에 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어서 위성을 위에서 바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을 더 얻을 수가 있고 대신 이제 위성은 물리적 특성 때문에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띄우지 않으면은 그 촘촘하게 볼 수가 없는 단점이 있는 거죠. 따라서 위성하고 항공 자산들, 기타 다른 자산들이 모두 다 같이 융합해서 우리가 작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고 거기서 말하는 기타 자산, 항공 자산이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이지스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에는 또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휴먼 정보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신호 정보 같은 것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정보라는 거는 예. 종류든 방안이든 어떤 거든지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마 임무를 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적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찰 위성도 그 많은 종류 중에 일부분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특성마다 다 다른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거는 꼭 위성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닌 거고 엄청난 장점도 있지만 다른 모든 정보를 다 많이 확보를 해서 이제 군에서 작전을 할 때 제대로 된 판단과 임무를 이제 구상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결국엔 작전을 잘하기 위해선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그렇죠, 좋은 그렇죠. 거고 네. 최대한 많은 정보를 또 획득하기 위해서 위성을 이용한 정보들을 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일을 좀 해보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보자면 어디선가 미사일이 발사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한번 봐봐야겠다라고 해서 항공 자산을 띄운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필이면 날씨가 안 좋아요. 항공 자산을 띄울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럴 수 상황이에요. 있죠. 근데 우리 위성이 거기를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위성으로 영상을 찍어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변화가 있구나라고 보고 저희한테 알려주고 군 이제 위에서는 결심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말하는 이제 결심이라는 게 결국엔 킬체인과 또 때려야 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이제 억제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능력 그리고 이제 태세 이런 걸 이제 통칭하는 것들이 이제 삼축 체계이고 삼축 체계 안에서 이제 킬체인이 있게 되는 건데 킬체인을 위해서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이 어떻게 있는지 선제적으로 좀 징후나 이런 것들 감시해야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이후에 어떤 결심에 의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곳들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있어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감시 정찰 자산의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탐지가 제대로 안 되면 킬체인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기가 좀 어렵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감시 정찰 자산, 특히 뭐 정찰 위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체에 빗대면 이제 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눈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를 이제 수행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제한이 많고 일단은 킬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거를 수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심적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결심의 근거가 되는 정보들에서는 이런 감시 그리고 정찰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위성이 지금 몇 개나 올라가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총 4호 위성은 5기가 발사가 됐고요. 첫 번째가 EOIR 위성 광학 카메라 위성, 적외선 카메라도 근데 장착돼 저도 있고요. 5개인 거 네. 보도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어요? 에피소드 같은 게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군 정찰 위성을 최초로 만든다. 원래 정찰 위성은 보통 보안으로 많이 가니까요. 몇 기가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미국 군이 우리 군을 만났을 때 너네 5기라고 하던데 정말 5기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으로 유지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 국민들이 우리 어느 정도 군사력도 인지하실 필요성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몇 기 정도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중요한 궤도 정보라던가 성능이라던가 이런 거는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싸위성 4기, UIR 위성 1기 이렇게 해서 5기를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고 4개는 전력화가 됐고 마지막 1기는 지금 내년 한 3월 정도면 전력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군이 필요로 하는 재방문 주기라던가 필요로 하는 그 임무 운영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이 돼서 일단 1차적인 한국군의 독자 감시 정찰 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호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 군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5호기는 아직 그 네. 단계가 저희가 처음에 위성을 발사하고 나면 사실 심장만 뛰고 두뇌만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손발도 움직여 봐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눈을 떠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저희가 위성으로 이제 처음에 해야 되는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영상을 찍고 나서도 이 영상이 제대로 원하는 지역을 찍었는지 해상도나 선명도가 또 제대로 나오는지 이걸 곤보정 작업을 저희가 진행하거든요. 그게 끝나서 이제 군에서 임무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통과를 하면 전력화가 돼서 군이 운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5호기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방식으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가장 크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교수님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은 5기라는 위성을 이제 이렇게 군집의 형태로 위성군을 운영하는 게 이제 저희가 최초입니다. 뭐 군 위성으로도 최초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 군에서 위성의 운영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큰 위성군을 운영하는 운영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런 건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공 정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무인 자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동맹이나 아니면은 민간 자산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요청을 해서 이제 저희가 정보를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희의 의도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거죠. 확실히 이렇게 눈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눈을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네. 뜨고 싶을 때 뜨고 멀리 보고 싶으면 멀리 보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는 거군요. 네.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MC님한테 저기 커피 좀 한번 봐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보시고 그 정보를 제가 받았다면 이제 제가 직접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좋은 게 위성을 개발하는 입장이잖아요.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고마운 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고 있다 뭐 이래도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 사실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랬죠.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3위권의 수준의 위성을 만들고 운용하고 성능을 내는 걸 보면서 해외에서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독일에서도 직접 저희 연구소로 찾아오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직접 찾아와서 교류할 게 없는지 우리 성능은 또 어느 정도인지 기술은 어떤 정도인지 토론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좋은 점은 옛날에는 우리가 미국한테 영상을 이렇게 받고 동맹국한테 받고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동등한 수준이 됐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 어떻게 보면 한계지만
굉장히 국가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있다고 얘기해 주셨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뭐 뭔데 그게 2호 뭐 어쩌라고 하고 계실 거거든요. 교수님 등판해 주셔야죠 이제. 그냥 광학 위성은 우리 핸드폰 카메라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 사진 찍는 거예요. 물론 방식은 좀 다르긴 하고.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성이 거의 저궤도에서는 7km/s로 날아다닙니다. 초당 7km씩 비행을 하는 거죠. 엄청 빠르군요. 그렇죠. 그럼 저희가 카메라로 이렇게 슉 하면서 그냥 셔터 누르면 예. 엄청 이제 번져서 보일 거잖아요. 예, 당연하죠. 그걸 안 번지게 찍도록 하는 게 위성 쪽에서의 역할입니다. 설명 너무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갈 때. 네네네. 네. 그게 일단 광학 위성 제가 핸드폰 오케이. 카메라인데 예. 엄청나게 번지는 거를 막으면서 잘 찍어야 된다. 그게 2호 IR이라고 그렇죠. 하는 광학 네. 위성이다. 네. 예. 싸위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방식이 다릅니다. 싸위성은 쉽게 말해서 저희 레이더 같이 전파 쏘면은 보통 거리 나온다 막 이런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정보를 계속 모아요. 그걸 모아서 사람이 눈으로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영상화를 하는 게 싸위성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그냥 카메라로 찍은 영상하고 전파를 통해 가지고 반사돼서 모은 신호의 영상하고 좀 달라요. 달라요. 예,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영상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훈련도 되시고 전문가시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아까 말씀하신 작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립을 하시도록 이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아까 IR 카메라만 보완을 해드리면 IR은 그러니까 인프라레드에서 저희 적외선 카메라 그래서 야간 저희 찍는 영상 있잖아요. 1호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번. 주간에는 일반 그 광학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고 그다음에 밤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활용해서 영상을 찍어서 밤중에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거 설명드리면은 EOIR 위성 같은 경우에는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해서 지구가 있으면 북극과 남극을 기준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이제 한반도 상공에 이제 하루에 2번 정도밖에 못 들어오는 지나갈 거고. 때 한 번, 예. 또 한 번 이렇게. 예, 위성은 돌고 있지만 또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한반도 상공에 들어오는 건 이제 그 정도의 기회가 있는 거고 싸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태양 동기 궤도와 다르게 경사 궤도로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뭐 하루에 이제 한 4-5번 정도 해서 한반도 상공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5호기까지 있다는 건 어쨌든 그걸 찍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기본적으로 많아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세 분이 엄청 열심히 저한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구글어스 되게 잘 나오던데 막 구글어스 지나가는 사람 얼굴도 다 보이던데 그걸로 보면 안 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거든요. 뭐라고 좀 답을 하고 싶으세요? 구글어스도 제가 알기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영상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도 구글어스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어떤 건물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건물을 볼 수 있지만은 그건 구글어스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해준 날짜 이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저희 위성 같은 건 이제 하루에도 이제 수차례 한반도 상공에서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촬영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용도가 높은 겁니다. 국회의사당이 어떻게 생겼나 보려면 구글어스로 보면 되는데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누가 있나 이런 걸 보려면 그게 안 되겠군요. 구글어스랑 비교한 저의 질문 어땠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이건 해상도 면에서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4.25 사업이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이제 국가 위성이든 아까 말씀하신 이게 시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위성이라는 건 결국은 정보를 받던 위성한테 명령을 보냈던 결국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4.25 사업이 됐던 우리나라 군사 위성들의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는 영토가 너무 좁습니다. 봐야 되는데도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찍고 빨리 그걸 다 내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리자마자 바로 처리를 해서 군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위성하고 한국군 특성에서 봤을 때 군사 위성하고 차별화된 게 결국 타이밍 시간 문제 같아요. 그 내린다라는 표현은 어떤 거예요? 뭘 내리는 거예요? 영상을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그 영상은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운로드 받는다는 개념이군요. 네, 네. 그러면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5호기가 다 각각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은 다 달라요?
1호기 같은 경우는 EOIR 위성이기 때문에 주야간에 어떤 그 영상 특성에 맞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근데 쌓는 4개라 그랬잖아요. 쌓는 4개이기 때문에 그 이제 들어오는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 요청을 이제 계획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딱 특화된 역할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눈이 더 여러 개인 네, 그런 맞습니다. 개념이 될 수 있겠군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왜 싸는 내기고 EOIR을 한 저 기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첫 번째는 재방문 주기가 있어요. 군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 간격으로 위성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위성이 어떤 종류가 몇 개가 필요하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안을 잡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에 몇 개의 지역을 영상을 무조건 다 찍어야 된다. 이런 요구사항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 서울 기준으로 해서 날씨가 1년에서 70% 정도가 흐려요. 그 말은 저희가 광학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도 구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런 군 요구 사항에다가 우리나라의 날씨적인 특성 이런 것도 모두 고려하다 보니까 EOIR 위성은 1기, 싸 위성은 4기. 네,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싸가 그 아까 말씀하신 광학 위성보다 더 발전된 형태입니까? 원래 이제 싸 위성이라는 게 개발돼서 나온 게 광학보다 훨씬 이후고요. 광학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카메라를 그냥 탑재를 했어요, 위성에. 그다음에 영상을 찍고 필름을 지상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이 레이더로 어떻게 영상을 만들어야 그러니까요. 네, 생각하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싸 기술은 이제 나중에 나온 건데 싸의 특성이 레이더이다 보니까 날씨라던가 아니면 주야간 상관없이 투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밤낮 상관없고 날씨 상관없이 영상을 획득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 같이 날씨 조건이 별로 안 좋은 데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1호기가 그러면 언제 떴던 거예요? 우리 4호 사업에서? 23년 12월에 발사가 됐었습니다. 23년 12월. 네. 그러면 지금 2년 만에 5개를 띄운 거네요. 맞습니다. 예.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집에를 잘 못 갑니다. 원래 위성 사업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몇 년이라고 개발을 하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개발자는 열심히 했지만 밖에 다른 이유든 여러 변수가 이유는 생기죠. 예, 변수로 항상 늘어졌던 게 현실이었는데 4.25 사업 때는 정말 신기하게 군이 하니까 일정을 맞추네라고 보여줬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렇게 힘든 얘기들이 막 얘기하세요. 나오니까. 저희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아니면 어디서 얘기합니까? 그래서 민간 위성과 군 위성의 차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술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일정적인 문제. 일정 왜냐하면 군에서는 전력화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때까지 전력화가 안 되면 전력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 기존에는 연구개발 절차를 따랐다면 지금 군 획득 절차를 따른다라던가 그 전력화 일정이 너무 중요했어요. 저희한테는 그때까지 꼭 만들어야 된다. 맞아요.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것들은 민간 위성 대부분 연구개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서 뭔가 기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발사 일정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기술 확보를 위해서 약간의 유도리는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전력화 일정 준수를 위해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저 1톤급 이상 위성으로 해서는 국내 최초로 5년 반 만에 발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일정을 맞춰서 발사. 박수 한번 쳐드리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군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력화를 위해서. 이런 애환이나 고충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죠. 근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독촉을 하고 요구를 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는 또 저희 입장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군사 정찰 위성으로 이제 5기가 성공적으로 올라가서 운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 군에서 봤을 때도 이제 국가연에 계신 연구자분들이나 또 다양한 학계에서도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연구에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최근에 발사한 누리호라든지 이런 한국형 발사체랑도 연계될 그런 가능성들도 좀 있는 겁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좀 질문이 있는 게 혹시 이제 누리호가 이제 계속 성숙화가 되면 향후 이제 국방 위성을 누리호에 계속 탑재를 해서 쏠 계획도 혹시 있으신지. 진짜 궁금하다. 우리 군정찰 위성 5기까지는 이제 전량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발사가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누리호 4차 발사가 이루어졌듯이 이제 매년 이제 이런 한국형 발사체 발사가 진행이 되면 더 많은 위성들을 탑재할 수 있고 탑재해야 되는 위성에는 분명히 저희 국방에서 발사 예정인 위성들도 들어가서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좋겠네요. 그렇게만 가능해진다면. 예, 뭐 정찰 위성 이제 어떤 능력이 이제 세계 3위권이라고 약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어떤 3위권에 있는 정찰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한다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의 한 단계 발돋움하는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팔콘 9 스페이스X 미국에서 이번에 발사를 하면서 어려웠던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수송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임대를 하죠. 그게 몇십억씩이에요. 그다음에 발사 캠페인을 하러 한 달 동안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요. 수십 명이 가는 거죠. 그 예산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우리가 발사할 수 있으면은 이런 예산들을 전부 다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저희 위성의 특성,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면도 당연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누리호를 저희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리호를 일단 올렸잖아요. 올리는 기술들이 이제 지금 3번 성공했죠? 4번 중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성공 횟수들이 좀 늘어나면 좀 믿고 더 저희도 위성을 실을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국에서 발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국방이라든지 국가 차원에서의 우주 자산을 이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아마 기업들이 자기 자체 회사에서 돈을 투자를 해서 쏠 수 있는 그 장도 많이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 측면에서. 그렇죠, 그렇죠. 요즘 흔히 말하는 뉴스페이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해봤을 때는 해외 민간 발사체를 이용하게 되면 결국 저희 군사 위성의 어떤 정보들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노출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우리나라의 어떤 뭐 누리호를 이용하거나 자국의 이제 발사체를 이용하게 되면은 보안적인 유리함이 있다고 봅니다. 네. 상호연에서도 이제 누리호 발사체를 계속 고도화하려고 여러 사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방부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수님 항우연 아시는 분들 좀 계시지 않으세요?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네. 저희 영상 링크 좀 보내주세요. 거기다 다 같이 잘해보자고. 편집 잘해놨어요. 편집된 걸 보고 제가 이제 보내도 되는지를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군사 정찰 위성을 많이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거든요. 이게 뭐 몇 개까지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군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어떤 위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까지 능력을 갖춰야 되냐를 판단하고 그럼 그 능력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위성이 몇 기까지 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들을 이제 점점 정립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2030년대 초반까지는 한 추가적으로 한 40여 기 정도의 초소형 위성을 발사해서 운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뭐 재방문 주기가 예를 들면 1분이 되려면 위성이 몇 대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럼 그에 맞는 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접근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성은 전 세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1000대의 위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를 들면은 100개를 만들고 900개는 우리의 동맹국가 협업을 해서 거기서 영상을 받고 마찬가지로 우리 100개의 위성이 그쪽으로 영상을 제공해주고 그래서 우주는 하나의 몸처럼 동맹국끼리 서로 협업해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민간의 협력도 같이 있다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의견 궁금해요. 사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기업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이윤이 창출되는 분야를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아까 자국에서 발사를 할 수 있냐 없냐도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선순환 구조로 어쨌든지 간에 국가 차원에서 위성을 개발한다고 하면 기업도 같이 기술이 성숙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기업분들도 이제 내돈 내산해서 사업 아이템 만드셔서 군에서 오히려 이쪽에 대한 서비스는 우리가 받을게. 네, 그다음에 군은 나는 좀 더 크고 훌륭한 위성을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좀 협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 같이 할 그런 것에 대해 협력할 의향은 군에서 충분히 좀 있습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하려면 진짜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요를 우주 특히 위성에 대해서 수요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국방입니다. 가장 큰 수요처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4.25 위성이 올라가고 여러 위성들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있는 위성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영상들을 받고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를 만들어 주면은 민간은 그 수요를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연스럽게 국가 경쟁력이나 우주 산업 생태계가 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으로 저희도 정책적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성 쪽에서 민간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국가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수준이 올라왔다라고 치면 기업분들도 일부 몇 개의 기술을 제외하고는 같이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은 이렇게 협력이 완전히 어우러지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협력에 대한 이제 어떤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출발은 이미 시작이 됐고 협력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민간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일단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정말 세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수출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 사요 사업을 하면서도 이태리 쪽에서 오히려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나다라고 인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많은 민간 업체들이 지금 실제 위성을 만들어서 발사 시도 또는 발사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이제 국방 쪽에서 어느 정도 민간 쪽으로 기회를 조금만 주면은 물꼬만 터지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면 국가 전략적인 자산이라던가 예. 아니면 정말 빈익이라던가 또는 이득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국가 주관으로 해서 하고 뭐 상업 위성을 사용할 수 있다라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 기술력만 있으면 된다라던가 많은 양이 필요하다라던가 이런 사업들은 민간한테 확 밀어줘서 민간 업체한테도 유연성을 많이 주는 거죠. 진짜 다 같이 모여서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들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그런 게 별로 없습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 좀 주도하는 그런 건 당장은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민군 우주 협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24년에 개청된 우주항공청과 국방부가 같이 협력하고 협의체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위성 사업이나 뭐 다양한 전력들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돼서도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하거나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세대 위성이 더 많이 개발이 될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정찰 위성 같은 경우에 어떤 지구의 어떤 지형을 촬영을 하게 되는 영상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지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발생했던 산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 안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이 지금 휴전 상태인 거를 전혀 체감을 못하도록 계속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방에 있어서 국방을 확실하게 강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1차원적인 목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걱정을 안 하시고 오히려 평소처럼 군 뭐 이걸 이렇게 했어라고 이제 불평 불만을 하시는 그 상태가 사실은 군하고 국가연이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배운 것처럼. 네. 네, 중요한 말씀을 교수님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정말 중요한 게 휴전인 상태인 거죠. 국방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고 거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자주 국방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주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거는 국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크고 그걸 통해서 우주를 전장으로 봐서 나중에 우리가 굉장히 큰 국방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외교력으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감시정찰 위성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고장난 위성을 수리를 한다라던가 우주에서 위성이 위성을 감시한다라던가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이 없는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지금 미래도전으로 과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연에서도 물론 당연히 군과 함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머지않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우주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국방력이 크다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지구 안에서의 국방력도 사실 대한민국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주에서도 그런 것들 유지하고 혹은 그보다 더 강한 국방력을 가지려면 지금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앞으로 미래 과제들 아까 조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군 차원에서 조금 미래 계획 갖고 있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위성들이 이제 우주로 올라가서 우리 어떤 군사 작전을 지원하고 효과를 높여주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우주에 있는 우리 위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주를 감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확보하고 뿐만 아니라 위성들을 더 저희가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발사 능력을 확보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위성 얘기하면 다 위성만 보시거든요. 멋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더 중요한 거는 발사체하고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다음에 그 위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상국입니다. 아. 그게 진정한 국가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네, 위성은 계속 저희는 만들어 쏘면 되는 거예요. 비싸긴 예, 하지만. 예.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 거냐. 그 운용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건 지금 이제 군 차원에서 좀 주도적으로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번 425 위성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상체
안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운용하고 분석하고 판독하고 이런 능력들이 이제 조금씩 신장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위성이 아무리 올라가 있어도 그 정보들을 활용하고 분석할 수 없다면은 그렇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요즘은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안적으로 좀 더 완벽한 군 전용의 지상체를 좀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지상체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민간과의 협력이 있는 것도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거 다 결국에 AI가 이제는 또 없이 말할 수 없잖아요. 네, 좀 핵심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얻어서 빠른 결심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이제 영상이 훌륭한 영상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걸 빨리 분석을 해서 빨리 뭔지 알아내고 그다음에 결심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이 영상 내린 데까지는 위성의 영역인데 사실 이 아랫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성에만 집중을 해요. 그게 저희 좀 아쉬운 부분이고, 여기서 영상이 많은 데이터들이 내려오면은 이거를 AI를 통해서 이거는 어떤 종류의 전차다, 이건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다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상부로 전달을 하고 결심을 내릴 수 있게, 이 시간을 빨리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탐지 식별을 빨리 할 수 있는 AI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관련해서도 더 많은 투자랑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은 특성이 결심이 있잖아요. 결심 자체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방 쪽에서는 AI 쪽에 대해서 정말 좀 엄청나게 고려를 많이 하시면서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AI에 대한 이야기 또 궁금하시면 저희 또 채널 들어오시면 1화에서 AI 관련된 얘기 했거든요. 저희 봤습니다. 다 보셨죠? 네. 다 보셨죠? 근데 그것도 또 그것만큼은 또 재밌게 이야기를 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의 밥 친구가 오늘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뉴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띄웠다라는 단신들을 엄청 많이 읽어왔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이만큼의 의미가 있는지를 저도 생각을 못했었고, 그냥 되게 멋있다라는 그 화면만 보고 있었지, 그 안에 담긴 정말 이 모든 분들의 노고들을 오늘 진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함께하면서? 중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제 국방 우주라고 하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워즈와 같은 그런 형태의 우주 작전들을 많이 상상하시고 기대하실 텐데,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 그럼 과연 우리 국방 우주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위성을 이제서야 올리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하시거나 기울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국방 우주력을 확충하고, 그리고 민간의 개발을 통해서 국가 우주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사실 위성을 운영하면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철저히 안보 태세나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국방 우주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군에 대한 좀 신뢰를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네. 아니 여기 질문지에도 없는 거 제가 그냥 즉석에서 물어본 건데. 아니신 것 같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준비하신 준비하신 것 같죠? 네. 한것 같죠? 잘 그래도 보셨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면서 어떠셨습니까, 팀장님? 저는 일단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사업 시작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기쁘고요. 저희가 이번에 팔콘 9으로 저희 위성을 발사하고 또 누리호 발사를 하면서요, 저희가 궤적을 분석을 해봤는데 저희 누리호 성능이 절대 스페이스X 팔콘 9에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 기술력 또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나게 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야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팀장님의 수면과 스트레스와 수많은 노고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원래 팀장이 일을 안 해야 일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진짜 대단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교수님 오늘 함께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우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군뿐만 아니라 우주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방면으로 뭐 기업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이제 급속하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중에서 학생들, 우주 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약간 그 뒷세대 연구원들이 또 해야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많이 우주 쪽을 공부를 하시고 전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걸 위한 또 기술을 만들어 주시고, 또 학생들을 잘 키워 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해온 것들을 또 뉴스에서도 잘 전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뭐 군사정찰 위성 6호기 7호기 쏜다라는 소식들 들어오면은 기분 좋게 애드립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주신 생각들 덕분에 오늘 시청자분들도 아마 큰 도움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세 분 모시고 우주 국방이 왜 중요한지 또 군사 정찰 위성이란 무엇인지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저희 국팟 2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